1950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온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의 임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12월 초 일본에 도착한 선박에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북한 지역에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미군에게 전달할 군용 연료를 가득 실어 함경남도 흥남항으로 향하라는 것이었는데요. 12월에 매서운 북풍을 뚫고 마침내 흥남부두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목격한 전쟁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에 의해 유엔군은 점차 밀리고 있었고, 작전상 후퇴를 결정한 유엔군은 흥남 철수작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12월 23일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에 닻을 내리자마자 배에 올라탄 군인들이 선장에게 아주 뜻밖의 부탁을 해옵니다. 피난민들을 이 배에 태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은 선원들 사이에서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배는 화물선일 뿐 사람을 태울 설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군인들은 거듭 명령이 아닌 요청이라며 결정을 선장에게 맡겼고, 항구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절박한 눈빛으로 배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고, 레너드 라로 선장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선원들은 피난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태우기 위해 즉각 화물칸을 비우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피난민들을 채웠습니다. 총 5개의 화물칸을 철판을 사용해 총 13개의 공간으로 나눴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23일 오후 5시 피난민을 배에 태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원들은 전투무기 등 필수 물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노력했고,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정원 60명의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오에는 14,000명의 피난민이 모두 승선했고, 크리스마스 당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1950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 철수작전이 완성됐는데요. 사실 이 미국 선박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없었다면 14,000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건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기적은 미국의 조선왕 헨리 카이저의 영향이 큽니다. 그 시절 3,800척의 선박을 건조해 전 세계에 미국의 조선업의 위상을 널리 알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국 조선업은 그때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해군 포함 군사력 분야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됐지만, 이 최강대국이 지금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건조를 선도했었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의 유보트가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해 미국의 대서양 호송선단을 공격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이한 발상을 했습니다. 유보트가 파괴하는 화물선보다 더 많은 화물선을 만들면 된다는 것, 즉 대량 생산을 통해 쓰고 버릴 수 있는 전시 표준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루즈벨트의 이러한 자신감은 조선왕 헨리 카이저에서 비롯됐는데, 독일 이민자 후손인 그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선박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선박의 대량 생산 방식은 포드 방식을 응용했는데, 기존의 용골부터 세우고 철판을 덧붙이던 기존의 조립 방식에서 탈피해 선박 부품을 미리 제작하고 이를 조선소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의 곡선 부위를 최대한 직선화함으로써 철판 가공 효율을 높이고, 규격화된 부품 공급을 기반으로 미리 블록별로 모듈을 제작한 후 용접으로 연결시켜 뚝딱하고 선박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선박 한 척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이 355일이었지만 카이저의 손을 거치면서 평균 17일로 단축됐고, 건조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단 4일 만에 건조하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론치얼랏경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어쨌든 그 덕분에 미국은 전쟁 기간에만 3,800척의 리버티 선박을 생산했고, 이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요. 리버티선이 대량으로 투입되면서 연합국의 물류 생명선이 됐는데, 독일 유보트가 미국 상선대를 공격하고 침몰시키면 미국은 또 배를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격침시킨 유보트가 753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 공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버티선의 활약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발목을 잡은 것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입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 해운법의 일부입니다. 이 법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미국 내 항구 간의 모든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서 등록된 선박이 운항해야 한다. 또한 이 선박은 미국 국적을 가진 선사에 의해 소유되고 미국 시민들이 선원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해운업의 자급자족과 미국 내 조선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족쇄가 됐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높은 비용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약 40년 뒤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 일본 조선소들이 미국을 제치기 시작했고 이후 조선업에 진출한 한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혁신적인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급성장해 전 세계 조선업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현재도 미국 조선소는 주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과 같은 특수목적의 군용 선박에만 치중하고 있고 민간 상업 선박 건조는 거의 없는 상황이죠. 사실 한국 조선업의 시장은 미약했지만 1970년대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고속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선박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블록공법을 도입했고 자동화와 기술 혁신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사실 한국 조선업의 성장 배경에는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간 영국에서는 주머니에 넣어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고는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었는데 산업화가 늦어져서 아이디어가 녹슬었을 뿐이라며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으로 500억 원의 차관을 얻어냈고 그리스 선사에게는 울산 미포만의 허허벌 판 사진 한 장과 유조선 도면 하나 보여주고 삽도 뜨지 않은 조선소에서 두 척의 유조선을 수주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도전정신 덕분에 조선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죠. 이후 한국 조선업체들은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플랜트 등 첨단 조선 기술을 선보이면서 세계 조선업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만 두 국가의 성장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품질과 효율성, 최첨단 기술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았으니까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습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존스법을 개정해 미국 밖에서도 선박을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간 존스법이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아왔으니까요. 해거드 전 공사는 특히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건조되지 않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예로 들며 미국 밖에서의 건조 허용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내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짓고 공동소유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독려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며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세계적 선박 건조 능력을 인정하고 선박의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해군력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인데요. 미 해군정보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합니다. 미국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은 약 10만 GT인 반면 중국은 2325만 GT에 달하니까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미 해군력이 중국의 수적으로 밀리면서 한미 간 해양 조선 협력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선박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분야는 양국이 실제로 협력할 여지가 큽니다. 현행 존스법 때문에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는 어렵지만 MRO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은 불가피하니까요. 미국은 군사대국이지만 조선 역량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는 단 5곳뿐이며 연간 평균 1.3척의 선박을 인도하는 데 그칩니다. 최근 의회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 잠수함의 약 30%가 수리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하죠. 또 다른 협력 방안으로는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에 조선 기술을 이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MRO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방산 측면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20조 원 규모의 사업에 한국의 한 기업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오션인데요. 지난 8월 29일 하나오션은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가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 계약을 따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계약에 따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거제도로 입항해 함 전체에 대한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선소 플로팅 설비를 활용해 육상 정비 사업도 수행할 예정이죠.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미 해군 대형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를 맡기기 위해 여러 조선업체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유지보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조선업체와만 체결하는데 하나오션은 올 7월에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앞으로 5년간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입찰에도 공식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장이 무려 연간 20조 원입니다. 자동차처럼 선박도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그 가격은 대당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전 세계 MRO 시장은 올해 약 80조 원 규모였는데 연평균 1.95%씩 성장해 2029년에는 약 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던 오늘 하나오션에 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의 정기수리 사업도 수주했으니까요. 1994년 3월 취역한 유콘함은 전장 206m, 전폭 29.6m로 배수량은 3만 1,000톤에 이릅니다. 하나오션은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미 해군에 다시 인도할 예정이죠. 이로써 하나오션은 올해 미 해군이 발주한 2건의 MRO를 모두 수주하며 미 해군 MRO 사업이 하나오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초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토로 장관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깜짝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발 미국에 투자하라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통해 조선업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울 계획을 밝혔죠. 이렇듯 미국의 조선업은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기술적 한계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조선업계를 주도하며 21세기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오션의 미 해군 MRO 사업 진출은 과거 필라민을 구했던 미국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이야기가 현대와서 재현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두 나라의 협력이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채널에서 진행 중인 산화질소 대사체 눈 내리는 소리 공동구매 이벤트 재고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상에서 왜 생산업자가 휴먼에너스의 천연수 대표가 아닌 유유 헬스케어냐며 왜 거짓말을 하냐는 다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는데 저는 아이디어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생산 공장이 있지만 저 같은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가 공장을 소유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장 설립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니까요. 따라서 저는 생산 전문 설비를 갖춘 기업에 생산을 위탁해야 하고 이런 경우 제품의 제조업자는 생산공장 기업명이 기재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원료를 개발해 공급해주면 제조업체가 개발자의 요청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갖춘 유통업체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수 대표가 개발한 눈 내리는 소리는 유유 헬스케어가 제조업자, 유광이 온라인 유통업자로 기재됩니다. 참고로 유유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생산하는 유명 기업으로 제가 진행했던 아이존 등도 유유 헬스케어가 제조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산화질소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산화질소는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공기오염의 주범이 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한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사실 많은 질병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산화질소는 이를 개선해주는 중대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1992년 세계적 권위의 잡지 사이언스는 산화질소를 올해의 분자로 선정했고 1998년에는 3명의 과학자가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액 흐름을 촉진해 두뇌를 비롯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성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비아그라 역시 산화질소가 핵심입니다.
핵심 성분인 실드나필이 성기 부분 동맥의 혈류를 순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동맥에 눌린 정맥으로 피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발기 효과가 지속되니까요. 어쨌든 이런 큰 사건 이후로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 화두는 단연 산화질소 규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는 하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니까요. 즉 반감기가 2에서 5초로 아주 짧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가 풀리지 않는 숙제였으니까요. 그간 전구체인 L아르기닌을 복용하면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줄 알았지만 전구체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도박 같은 섭취 방법입니다. 장어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세간의 소문도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장어에는 상당량의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장어를 드신다고 정력이 좋아진 분이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전환 효소와 결합해야 산화질소가 생성되는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가 급격히 감소하니까요. 그래서 최종 물질인 산화질소 대사체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 물질을 완성시킨 인물이 휴먼에너스 천연수 대표입니다. 18년간 산화질소 하나만 연구한 끝에 특허받은 효소를 이용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제해 산화질소 대사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해냈으니까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약국과 한의원 등에 납품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 채널과의 인터뷰가 인연이 되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개발한 눈 내리는 소리 제품이 현재 2+1 세트 공동구매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벌써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영상과 아래 구매 링크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가장 진화한 인간은 하루 평균 7시간을 잡니다. 하루 중 3분의 1의 시간을 잠으로 소비하는 것인데 이를 전체 인생으로 환산하면 전체 삶의 30년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회복의 시간, 바꿔 말하면 불면증은 우리 인간에게 지옥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근육과 조직이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니까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회복을 돕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충분히 자면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면은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는 하루 동안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렘 수면 중 뇌는 다양한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경험을 정리하면서 무의식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 즉 불면증은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수면이 부족할 때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대사 이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니까요. 심리적으로도 수면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면에 부족하면 뇌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감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편안해지죠. 결론적으로 수면은 신체적 회복, 뇌 건강, 감정 조절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지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늘면서 남들은 모르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 등을 처방받지만 먹으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하죠. 혹 화학약품에 의존하다 중독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지만 너무 괴로워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 역시 한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분도 못 자는 날이 수두룩했고 그러한 날이 반복될수록 삶이 피폐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천 대표가 불면증을 겨냥해 개발한 것이 상추, 캐모마일, 쌀눈, 육미지왕 등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물질들을 산화질소로 변환하여 눈 내리는 소리 제품을 개발했고 제가 간곡히 부탁해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데 상추, 쌀눈, 육미지왕 등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물질 8가지를 산화질소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 등등 산화질소 자체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혹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고 영상을 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